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수학화 개념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좀 어쩌다 보니 좀 미뤄져서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집합.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집합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 아니지만, 도곡동 막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 집합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 그 명확한 대상이 되는 것들의 모임, 그것은 집합. 주로 형용사가 포함된 것들은 집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이 있으면 원소가 있고 그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같이 생긴 애가 있고 여기에 집합, 여기에 원소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원소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면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공집합은 파이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공집합, 그 다음에 유한집합, 그 다음에 무한집합. 엄청나게 많지만 셀 수 있는 것은 유한집합이고 셀 수 없이 많다, 그게 무한집합인 겁니다. 무리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1억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많긴 하지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1억 개가 될 겁니다. n, 여기에 또 집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n 파이 또는 여기 쓰여진 것처럼 또 하나 n에 이렇게 공집합을 표현을 해도, 이것은 여기다 보통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a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이거는 공집합일 때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a가 공집합일 때의 얘기입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집합 a하고 b가 있으면 예를 들면 집합의 표현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강의 내용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1, 2, 4가 있고, 즉 4의 약수의 모임과 8의 약수의 모임이 있다면 이 집합을 A, 이 집합을 B라고 한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집합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는 이 두 가지 내용. 그러면 집합 A가 이렇게 1, 2, 4라고 했을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는다면, 요 1은 여기에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요 2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 요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된다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합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포함관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자, 공집합이 원소로 있을 때와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A도 이렇게 집합 A의 원소일 때 포함관계의 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집합은 A의 원소이므로 이렇게 생긴 삼지창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이것도 참이고 요 아래 것도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A도 원소고 집합 A도 원소이기 때문에 집합 A라고 표현된 것도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 이 집합 A도 A의 부분집합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이라는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집합 관련 옳은 것 찾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진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겁니다. 원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2의 n승에서
한 개를 빼주는데 이 한 개는 누가 빠지는 거다?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가 된다는 내용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어떤 원소 한 개가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 한 가지와 들어가지 않는 방법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소 한 개당 두 가지 방법들이 생길 거고, 뭐뭐하고는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합집합, 교집합 얘기하면서 뭐뭐하고와 뭐뭐거나 라는 표현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뭐뭐하고는 곱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뭐 저 뒤에 순열 조합에서도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굴 뺀다? 나를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 2, 3, 4가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1, 2가 항상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면 얘를 빼놓고 3과 4로 부분집합에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 2의 제곱계 4개를 만든 다음에 1, 2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 마찬가지로 1, 2가 빠지는 부분집합, 1, 2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제곱계로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은 포함되고 2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1과 2를 제거한 상황에서 2의 제곱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집합에 1을 집어넣어주면 1은 포함되고 항상 포함되고 2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집합의 표현은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다입니다. 표현은 뭐뭐이고 그리고 또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교집합에 대한 표현이고 교집합이고, 나중에는 뭐 이게 확률 파트,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곱하기로 변신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합집합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되거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란 말이나 거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합집합을 생각하면 되고, 서로소 두 집합 A, B에 공통 원소가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소수하고 서로소는 다른 겁니다. 얘는 약수가 두 개인 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고, 서로소는 두 개의 수를 비교해서 공약수가 1인 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이걸 서로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소수하고 서로소는 꼭 비교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합집합일 때 성립하고, 분배 법칙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요 부호까지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중간에 합집합이 생기는 거. 합집합 따라다니면서 중간에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도 교집합이 된다는 것. 드모르간은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여사건은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 또는 자기 자신은 여집합이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의 여집합, 합집합, B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나를 뺀 놈, 그놈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차집합은 A에서 B를 뺀 거가 되는데, 이 차집합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놈하고 똑같은 표현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 될 수도 있고, A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고도 할 수 있고, A 합집합 B에서 뭘 빼버려도 된다? B를 빼버려도 결국은 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 이렇게 뭐 비슷한 표현들 다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여기에서 더 추가하자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여기까지도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A 차집합 B는 했었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뭐 이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정리 한번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A 차집합 B니까 이 부분 꼭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의 표현 방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같은 수는 한 번만 쓰자는 게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번만 써줘야 됩니다. 합집합 할 때. 그러면 NA 더하기 NB를 하게 되면 어디가 여기 부분이 두 번이 들어갔으므로 한 번은 빼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수능 문제나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빼기를 없애고 더하기로 바꿔서 합집합 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NA 더하기 NB다. 이렇게 변형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합집합 요거니까 이 놈만 쏙 이양해서 만들어지는 수식이니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3개짜리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짜리 합집합인데 A, B, C가 있다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고 나서 이 부분 A에도 계산됐고 B에도 계산됐고 이 부분 A에도 포함됐고 C에도 포함됐으니까 2번, 이 부분도 B에도 포함됐고 C에도 포함됐으니까 2번씩이니까 결국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라고 쓴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은 A에서 한 번 더하고 B에서 한 번 더하고 C에서 한 번 더했고 여기서 한 번 빼줬고 여기서 한 번 빼줬고 여기서 한 번 빼줬으므로 3번 더하고 3번 뺐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다시 더해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눈으로 확인하면 뭐 공식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으로 대부분 P이면 Q이다라고 포함이 되는 거, Q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P는 참인지 거짓인지 참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미지수가 어떤 수일 때는 참이 되고 어떤 수일 때는 거짓이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의 모임을 라지 P,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 여기 Q라고 포함을 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됐을 때 우린 이렇게 포함됐을 때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P이면 Q다의 참임은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결론의 진리집합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경우에 우린 참이라고 한다. 포함되지 않으면 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과 어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를 다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진리집합하고 전체집합하고 같을 때 참이다. 어떤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한 개만 참이면 차는 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정에서 모두는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변신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물결 표시로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여집합의 표현으로 바뀔 거고 모두는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명제의 부정은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명제는 P면 Q이다로 표현이 되므로 역은 수학에서 이런 역이 나오면 항상 뭔가를 바꾼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바꾸는 대상이 역수의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를 바꾸는 거, 역함수에서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y에서 x로의 함수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도 해준다. 그러면 역과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 라지 P와 라지 Q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ot Q와 not P의 경우에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바뀌므로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그래서 나중에 증명할 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과 명제의 부정과 역, 요놈 두 놈도 대우 관계이므로 역이 참이면 부정도 참이고 부정도 참이면 역도 참이다. 이렇게 세팅까지 이 세트까지 참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증명 방법 여기서 얘기하듯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임으로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 또는 기류법 예를 들면 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기류법은 항상 흑백 논리에 대한 증명 방법입니다. 실수는 무리수 또는 유리수이므로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고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이므로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면 무리수가 되는 그런 증명 방법입니다. 또 하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이 참이고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수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참이면 그 다음 n equal k일 때 참이라고 했을 때 n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면 첫 번째가 참이면 두 번째도 참이고 두 번째가 참이면 세 번째도 참이고 세 번째가 참이면 네 번째도 참이고 계속 연달아 가는 이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다는 것 뭐 그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요놈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나? 화살을 맞으면 P가 납니다.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요놈은 당연히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끔 화살을 쏘고 맞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PQ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우리는 PQ는 화살을 쏘고 맞았으므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겁니다. 힌트는 주어만 기억한다. 항상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뭐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굉장히 긴데 결국은 P는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화살을 쏜 놈이기 때문에 화살을 쏜 놈은 P는 충분 조건. 중간에 끼인 말은 살짝 덮어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난다? P가 난다. P가 나니까 화살을 맞은 애가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하나는 충분이면 하나는 필요. 물론 화살을 쏘고 맞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a가 b보다 크면 a-b는 0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되고 큰 놈끼 둘 다 0보다 크면 더해도 0보다 크고 곱해도 0보다 크다.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합과 곱이 0보다 클 때 둘 다 각각 0보다 크다. 제곱하면 실수의 정의입니다. 실수의 정의는 제곱해서 0 이상인 수를 실수라고 했으므로 실수라는 가정에 들어간다면 a제곱이 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각각 0 이상이므로 더한 것도 0 이상이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a가 b보다 컸다면 제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의 1대1 대응에 관련된 얘기인데 x제곱은 증가함수이므로 각각의 값이 크면 커진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의 수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됐다는 얘기는 0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다. 그렇다면 각각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정식 문제인데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요놈에 살짝쿵 절대값을 붙여준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쓴다면 요놈은 0 이상이므로 1 이상이므로 요게 0 이상이고 거기다 1을 더하면 0 이상이므로 이거는 답이 안 될 거고 결국 절대값 x가 2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수식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학 원파트까지 가면 기출문제 중에 로그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뭐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나온 수식도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절대값을 취해주면 요놈의 수식은 로그 2의 절대값 x까지 변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을 각각을 절대값을 취한 거나 절대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놈은 같다. 이것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는 x 마이너스 2분의 1y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y의 제곱이 돼서 이게 0 이상, 이놈도 0 이상이므로 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등호 성립 조건은 x와 y가 모두 다 0일 때 마찬가지로 많이 볼 수 있는 수식입니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으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므로 4분의 3 이상이라서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산술기하. 산술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수적인 어떤 평균이므로 2로 나눠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면 가로 세로가 A하고 B인 직사각형을 평균 냈다. 그럼 뭘 만들었다? 정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뭐가 변하지 않게? 넓이가 변하지 않게. 그렇다면 A, B, 넓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증명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게 조합평균이라는 건데 요즘 조합평균은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합평균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꼭 알아야 되고 요 놈은 언제 쓰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를 쓰는데 조금 전에 기하평균, 기하니까 길이일 겁니다. 길이가 음수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양수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또 하나 나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x 플러스 y의 값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것은 최대값은 못 구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x 플러스 y의 값이 일정할 때 우리는 x랑 y 곱한 놈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술기하 문제의 대부분이 아니고 100%일 겁니다. 합 또는 물론 양수 조건 아래에서 합 또는 합과 곱이 일정하지는 않고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이놈은 코시-슈바르츠 공식인데 외워두면 됩니다. 산술기하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 x가 1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 또는 곱이 일정해져야 되는데 이놈은 더하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므로 곱이 일정해져야 됩니다. 곱이 일정해졌다는 얘기는 변수가 약분돼서 없어졌다는 얘기고 이 x-1을 약분해서 없애고 싶다면 1을 더하고 빼고 하면 요 놈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이 루트 크게 쓰고 x-1에 x-1분의 4가 돼서 이게 싹 약분되면서 요놈의 값이 4가 되고 거기에다 1을 더하면 최소값이 5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산술기하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까지 다시 기억해두면 퍼펙트하게 문제들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대응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수험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잘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이 정의역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함수냐 아니냐 교육과정상에서 자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다릅니다. 자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꼴로 이 a가 0이 되면 안 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돼서 a 또는 b가 0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함수는 뭐냐? 함수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놀면 안 되고 양다리면 안 된다. 자, 대응을 만들어 낼 건데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는데 만약에 대응이
1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로 싸는 양다리가 되면 이거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 원을 하나 딱 그렸는데 x값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값 두 개를 만들게 되므로 화살이 두 개가 싸져서 놀고 있어서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요 2로 가는 건 제거하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요 3은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함수 값들은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는 안 하는 이유, 양다리 있고 놀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 경우에 직선의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 하나의 x값이 겁나 많은 y값을 갖고 있으므로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섯다리 등등등 겁나 많은 함수값을 갖으므로 요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요 1차 함수라고 콕 찍어 얘기를 했던 얘기는 x에 대한 1차 함수는 x라는 수식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두 개는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한다면 a가 0일 수도 있다는 사실,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다면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한번 기억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이런 대형이 있다고 하면 요 1, 2, 3은 정역, 요 1, 2, 3, 4는 공역, 화살 맞은 1, 2, 3은 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함수가 같다. 함수가 같으려면 대형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x 플러스 1이면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다 아니다?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요 놈은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요 놈은 x는 1일 때 함수값을 2로 가지므로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같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x, y 직교좌표 선상에 x, y 함수를 참으로 만드는 점들을 찾아서 점을 찍어주는 걸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원의 방정식은 하나의 x값, x축의 수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점을 두 개 만나면 안 되고,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딱 그린다고 하면 x의 어떤 값이 됐든 함수 값을 하나만 가지므로 3차 함수 그래프, 다음 함수 그래프는 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수식의 표현,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으로 변신한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일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함수의 종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에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는 fx는 x라는 이런 항등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 상수 함수는 fx는 c라고 쓴다면 이거는 x에 뭘 넣든 항상 c가 나오므로 이건 상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야 된 단어가 함수 fx는 x, 함수 fx는 c라고 표현할 때 이게 상수 함수하고 항등 함수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fx는 x라고 표현이 됐을 때 이거는 항등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방정식 fx는 x다 라고 표현됐을 때 이 fx는
fx 자체가 x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fx가 예를 들면 x제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식일 수가 있어서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주는 것, 그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함수 fx는 x란 얘기는 이거는 항등식이란 얘기입니다. x에 뭘 넣든지 항상 참이 되므로 결국 예를 들면 1,1, 2,2, 3,3 이런 점들을 모두 다 지나는다는 것. 문제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들 정리를 잘 해둬야만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합성함수 x에서 출발을 해서 fx 값을 찾고 다시 g의 fx 값이 계산이 되는 내용입니다. 합성함수를 항상 뭐 fx를 gx에 대입을 해서 어떤 수식만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학생들은 최근 수능에서 출제하고 있는 고난도 킬러 문제들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항상 그래프가 그려질 때 x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fx를 해석을 하고 이 fx의 치역이 이 y값을 다시 g에 이 부분에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연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합성함수는 순서가 바뀌면 fx를 먼저 계산 안 하고 fgx와 gfx는 같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결합법칙 fg, h가 있을 때 fg를 먼저 합성하고 h 하는 거랑 f를 놔두고 g랑 h를 먼저 하고 하는 거는 같아질 수 있다는 것,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살짝 설명을 애매하게 한 것 같지만 일단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물론 순서는 항상 계산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계산이 와서 앞으로 간다는 것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함수 관련해서는 일단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라는 것. 아까 함수는 양단이 안 되고 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건데 그럼 1이 다시 이렇게 써야 돼서 양다리를 가야 되니까 안 될 거고, 다시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3위로 갔다고 하면 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가 놀고 있으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함수 존재 조건은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합성하게 되면 x가 된다는 것, x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다 보니 결과는 1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게 되면 이것도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상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미적분까지 한다고 했을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는 기하학적 의미가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f 인버스 x가 fx,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방정식 f 인버스 x는 fx다를 풀 때 우리는 항상 x라고 푸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증가함수일 때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므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점은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f 인버스 x는 fx는 y는 x 같이 쓸 때 어떨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두면 오개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특히나 1차 함수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꼭지점, 그 다음에 대칭축, 3차 함수 이상은 수학 2 부분에서 뭐 다루는 내용일 거고,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일종인데 이제 특별히 분수함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반비례함수 그래프에서 출발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유리함수를 얘기를 할 건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은 함수값 존재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꼴의 특징입니다.
정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또 이 그래프의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a, b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a 곱하기 b는 k를 만족시켰다고 하면 b, a도 b 곱하기 a도 k를 만족시키므로 b, a도 요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도 곱하면 a, b이므로 요 그래프 위의 점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도 이 그래프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근선은 x축 그리고 y축,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점 0,0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y는 x를 직선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 이 점이 0,0하고 가장 가깝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산술기하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인데 x하고 y가 같을 때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y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x하고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곱이 일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x랑 y랑 같을 때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분수함수는 x 곱하기 y 값이 일정하므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이 사각형들의 넓이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 때문에 곱이 일정해서 산술기하로 연결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므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점근선이 x는 p, y는 q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x-p 그 다음에 y-q여서 얘가 플러스 q가 되는 경우 y는 마이너스 x-p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는 거.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 x-p, y 대신 y-q를 대입해서 정리해두면 결국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정도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류의 문제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c분의 d, y는 c분의 a, 즉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과 x의 개수를 비교해서 쓴 것,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 다음에 대칭점은 요 두 개의 교점이 된다까지 정리하면 되고 결국 또 요거 수식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한 다음에 대칭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뒷부분에 숫자까지 구해준다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리함수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므로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지 않으므로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잘라서 요 놈의 그래프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인 겁니다. 자, y는 루트 fx라고 쓸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그래프가 y는 루트 x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면 루트 x 그래프이므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정의역은 x는 0 이상, y도 0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는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왜냐? a가 0보다 작게 되면 ax가 0 이상인데 x는 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0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하면 x축에 대한 대칭이므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원점 대칭 이동시켰다. x축 대칭 이동시킬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시켰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는 것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합의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고 사건 두 개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n 플러스 n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합집합이랑 비슷합니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뭐 또는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합집합이 되고 합집합의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준다는 사실. 물론 이 합의 법칙에서 얘기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을 빼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뭐뭐이고 동시에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곱하기를 꼭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순열 NPR입니다. 일단 n팩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n팩이라는 것은 1부터 n까지를 계속해서 곱해주는 것, 그거를 n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NPR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n팩을 과감히 써버렸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r명만 줄 세워야 되는데 모두 다 세워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r명만 세워야 되니까 n-r명은 줄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 세웠는데? 그럼 그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r팩으로 나눠주면 결국 npr의 수식이 됩니다. 물론 뭐 대부분 문제풀이에서는 OP2 이런 게 나오면 5 곱하기 4로 계산하지 누가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류의 문제풀이에서는 꼭 필요한 수식이므로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계승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부터 n까지 연속해서 곱해주는 것, 0팩은 1이라고 얘기하고 np형은 한 명도 줄을 안 세우면 되는 방법 한 가지,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n팩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요놈의 수식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한다? n명 중에서 r명만 뽑아서 줄 세워야 되는데 n팩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모두 다 줄 세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n-r명은 줄 세우면 안 되므로 그만큼을 줄 세울 수 있는 방금으로 나눠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하나입니다. 순열은 조합해서 줄 세우자. 그러면 NPR은 NCR 해서 줄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놈이 n팩을 n-r팩으로 나눈 수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기 r팩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NCR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계산 수식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더니 3개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당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n 컨비네이션 r은 뭐랑 같다?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다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지 외워서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암기도 필요하지만 암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입니다. 오, 이런 수식 nc 눈으로 봐도 겁나 짜증나는데 이거를 외웠습니다.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너를 포함한 n 플러스 1명이 있고 거기에서 r 플러스 1명을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뽑을 수 있는 방법과 뽑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뽑았다고 한다면 r 플러스 1명을 뽑고 싶다면 나를 제외한 n명 중에서 r명만 더 뽑는다면 나까지 포함해서 r 플러스 1명을 뽑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뽑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나를 제외해놓고 n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에서는 교집합은 없으므로 2개를 더하면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 또는 하키스틱 조합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일단 이 내용만 이해한다면 다른 부분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화 짧은 시간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